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재미있게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난기 많고 다정한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육아에 전념하는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아이가 10살이 되었어요. 엄마 껌딱지였던 아이는 이제 친구가 세상의 전부인 시기를 맞아 벌써부터 엄마 아빠를 귀찮아하는 새침대기 딸내미가 되어버렸어요. 덕분에 요즘에는 전에 없이 한가한 나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이것저것 건드려보고 각양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진솔한 사연이 가득한 이 채널에도 취미를 붙이게 되었네요. 요즘에는 여러분 사연 듣는 게 하루의 낙이에요. 저나 남편이나 타고나길 스트레스 쌓고 사는 성격이 아니고 그런 저희 부부 성격을 닮아 그런지 딸아이도 낙천적인 데가 있어서 다행히 가정 안에서 불화를 쌓을 일 없이 다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저라고 해서 마냥 속 끓일 일이 없지만은 않지만요. 문제의 발단은 바로 제 형부입니다.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형부는 의사라는 제 직업이 모든 일에 면죄부라도 되는 양 구는 사람이거든요. 형부가 의사면 의사지 무슨 자격으로 남의 남편을 이렇게 우습게 봐요.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 사람한테 이제 와서 빌빌 기는 건 또 무슨 경우고. 의사 자존심 참 별거 없네요. 아니 처제,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알았으면 내가 아무렴 그랬겠어? 그럼 형부가 잘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반성할 줄도 모르고. 됐어요. 나도 내 사람한테 함부로 구는 사람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야. 처제! 지가 의사면 의사지 감히 내 귀한 남편 우습게 여기며 평소에도 깔보더니만 마지막에는 아주 사고를 제대로 치더라고요. 하지만 내 사람 그리 업신여기는 꼴을 가만히 참아줄 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세 자매 중 둘째예요. 보통 딸 많이 낳는 집은 끝에 아들 하나 보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저희 집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친가와 외가에서는 그래도 이왕이면 손자 하나 보셨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셨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걸로 저희 세자매 서럽게 하는 일 없이 골고루 사랑해 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아예 아들 없는 걸 아쉬운 티도 내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속까지야 저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 자매가 그런 걸 인지해서 눈치 보는 일 따위는 없도록 해주셨어요. 아들 낳아봤자 쓸 데 하나도 없다. 딸들이 최고지. 너희들 앞으로 봐라. 이제 아들 타령하는 시대는 끝났다니까. 곧 다들 딸 낳고 싶어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딸들 기죽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딸바보들의 세상이 오긴 왔으니 이걸 선견지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아버지부터가 저희 세자매 길을 살려주지 못해 안달이셨으니 저희 셋이 그 어느 집 아들들보다도 씩씩하게 자란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겠죠. 쟤들 저렇게 왈가닥인 거 다 당신 때문인 거 알지? 셋 다 앉으려고 드는 건 똑같아서는. 저러다 쟤들 시집 못 가면 다 당신 탓이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나 하지 마셔요. 시집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딸들이 뭐가 부족해서 시집을 못 가? 안 가는 거지. 시집 안 가면 내가 평생 끼고 살고 좋지 뭐. 아이고, 다 늙은 아비랑 퍽이나 같이 살고 싶겠어. 당신은 나한테나 잘해. 늘 그렇게 저희 편을 들어주시며 엄마와 투닥거리시는 아버지셨어요. 저희한테는 그게 참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또래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언행이 거침없는 저희가 어디서 모난 돌 맞지 않을까 하시는 노파심이셨지 사실 저희 세 자매 합친 것보다도 더 당차신 분이셨으니 이런 저희 성격이 꼭 아버지 탓만은 아닐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또래 여자아이들의 부러움을 살 일도 많았습니다. 저희야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도 딸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딸을 살림 미천 취급하는 집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듣다 학을 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남자는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 그러면서 나한테는 밥 차리는 건 기본이고 물 떠다 마시는 것까지 다 나 시켜. 자기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나 남동생이나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동생이니까 당연히 네가 해야지 하면서 동생 밥 차리는 것도 꼭 나한테 맡기고. 정말 짜증나. 야, 그거 동생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우리 집은 오빠인데도 나보고 차리라고 한다니까? 그놈 그거는 뭐 등신이야.
2살 어린 동생한테도 밥상 받아먹는데. 한껏 분노에 차오른 친구들 경험담을 듣고 있노라면 저희 자매가 얼마나 복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딸도 본인들이 원해서 낳은 자식일 텐데 어떻게 같은 자식을 저렇게나 다르게 차별하고 키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들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들이 없는 저희로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갔죠. 내가 커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딸이라고 기죽이고 차별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가만 보면 이런 마음으로 아빠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자매는 하고 싶은 거, 욕심나는 거 애써 누르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커왔어요. 저는 운동에 소질이 있어서 초등학생 때부터 육상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만큼 만만치 않게 승부욕도 있는 편이어서 발목 부상으로 육상을 그만둘 때까지는 기록도 제법 좋은 편이었습니다. 비록 부상으로 뜻하지 않게 진로를 변경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걱정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랑 가득 주시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게 좋은 점은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그게 내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비록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저는 아직 어렸고 제 곁에는 언제나 제 편에 서서 당신들이 해주실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부모님이 든든히 버티고 계셨습니다. 저보다도 더 당찬 언니와 똑 부러지는 동생은 말할 것도 없었죠. 실제로 진로를 틀게 되면서 다소 그간 소홀했던 공부를 따라잡는데 언니 도움이 컸습니다. 언니가 공부를 아주 잘했거든요. 언니는 학창시절 내내 전교 1, 2등을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어요. 동생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긴 했지만 미술을 전공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저만큼 공부에 전념하지 못했죠. 그래도 뒤늦게 공부 진도를 따라가려고 용을 쓰는 언니 옆에서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며 제 졸음을 쫓아주는 등 동생에게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겨우겨우 턱걸이로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주변에 운동하다 뒤늦게 공부로 진로를 튼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셈이었어요. 그렇게 학교생활 열심히 하다 스포츠 에이전시 쪽으로 취업을 했고 역시 지망하던 대학을 졸업한 동생도 갤러리에 취업하면서 저희 자매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취업한 건 언니였어요. 법조인의 꿈을 키우던 언니는 대학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했고 과정이 끝나자마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로펌에 입사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아서 이미 취업이 내정되어 있었던 만큼 언니의 앞길은 그야말로 창창했습니다. 이 나이에 겨우 취업한 언니 그동안 술 사 먹이느라 너희들 고생이 많았다. 언니가 이제부터는 얻어먹은 거 열심히 갚을게. 이제 변호사 선생님 실컷 뜯어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술 조공한 보람이 있구만. 술은 둘째 언니가 마셔놓고 생색은. 언니 변호사 시험 합격 겸 로펌 입사 축하주를 얻어먹는 자리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 언니 공부한다고 예쁜 옷도 잘 못 입고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그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언니는 인생에 꽃길이 쫙 펼쳐졌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던죠. 저희 언니라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남자가 와도 주기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세자매 나이가 어느덧 30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결혼의 뜻이 없음을 밝힌 막내는 그렇다 치고 슬슬 엄마로부터 결혼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태영이 쟤야 결혼 안 하겠다는 소리 달고 사는 애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주영이랑 재영이는 생각 있으면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아예 안 갈 거면 또 몰라도 결혼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너무 늦어도 안 좋아.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거야. 출산도 너무 늦으면 너희들 몸고생스러워서 안 돼. 애들 나이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을 닥달해. 알아서들 하겠지. 적당히 해. 당신 눈에야 애기들이지. 밖에 나가면 쟤들 관연한 처녀야. 쟤들도 이제 30 넘었는데 그게 적은 나이야 그럼? 자기는 20 간 넘은 나같이 해서 장가든 주제 말도 잘한다. 우리 때랑 지금이야 감나무. 여전히 어머니한테는 맥을 못 추시는 아버지셨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 자매들 기 살려주시느라 여념이 없는 아버지를 보고 있자면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알고야 있었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생각보다 성관념이 형편없는 남자들을 너무 흔하게 접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 사고방식이 얼마나 유연했는지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연세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다들 사회생활 하면서 겪은 바가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런 놈들도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진짜 놀라울 지경이야. 도대체 얼마나 인내심이 끝내주는 여자들이면 저런 놈들을 견디고 사는 걸까? 그 꼴 보느니 속 편하게 혼자 사는 게 낫지. 뭐 동생 말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 바에야 혼자가 낫죠. 하지만 저는 동생처럼 비호는 아니었어요. 모자란 놈하고 하느니 안 하는 게 낫지만 좋은 사람 있으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투닥거리며 사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딱 그 정도였죠. 나야 그렇다 쳐도 언니들은 어때? 큰언니는 아직이지만 둘째 언니는 남자친구도 있잖아. 좋지.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 뭐라고 확신은 못해도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재미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 언니는? 아직 연애 생각 없어? 이제 본 듯한 변호사님도 됐겠다. 주변에서 소개시켜주겠다고 꽤나 들쑤실 것 같은데. 글쎄, 아직 일도 손에 안 익기도 했고 아직은 별 생각이 안 드네. 결혼은 그렇다 치고 연애도? 아예 흥미 없어? 흥미가 없기보다는 뭐랄까. 잠시 생각에 잠긴 언니가 말했습니다. 난 내가 아까워. 그건 나도 동감. 저도 옆에서 같이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아무렴요. 어지간한 남자는 언니 옆에 갖다 대기 언니한테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언니,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정말 잘난 놈 아니면 데려오지 마. 어설픈 놈 데려왔다가 내가 언니 결혼식장에서 깽판 칠 테니까. 아주 언니 시집가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라. 그렇게 실없는 소리를 주고받으며 셋이서 깔깔거렸습니다. 이렇게 셋이 지내는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여기서 누구 하나 시집이라도 가는 날에는 이런 날들을 보내기 흔치 않아질 거라고 생각하니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간을 끊어내고 가장 먼저 결혼에 꼴이 난 건 저였어요. 남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스포츠 에이전시다 보니 저처럼 학창시절에 운동하던 직원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다닐 때까지 축구를 하다가 경영 공부를 하고 입사한 경우였죠. 그러다 보니 저처럼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이나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등 공통점이 꽤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격지심이 없고 성격에 모난 점이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운동을 한 여성분들이라면 흔히 겪는 일일 텐데 남자들이 요상한 경쟁심을 발휘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운동을 했다고는 해도 자기가 명색이 남자인데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예의 없게 찔러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 중 본인이 운동선수 출신이었던 직원들은 오히려 선수 출신들끼리의 동질감이라고 해야 하나? 최소한의 존중은 하는 것 같은데 운동이라고는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남자들이 그런 게 더 심하더라고요. 재영씨 학교 다닐 때 육상했다며? 나도 달리기 꽤 했는데 몇 초 나왔어? 재영씨 무한하게 왜 그래? 그래도 우리가 남잔데 우리만큼 기록 나오긴 힘들지. 저들끼리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사람을 가운데다 두고 낄낄거리는 꼴이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키가 저보다 살짝 웃드는 데다 배는 남산만큼 튀어나온 인간들이 그래도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꼴을 보면 결혼이라면 질색은하는 동생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될 지경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서글서글하게 같은 남자 동료들을 먼박주는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운동을 안 해보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네요. 프로랑 아마추어를 어디 비교할 수 있나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남잔데 아마추어라도 운동 쉬운 거 아니에요. 몇 년을 꾸준히 노력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일반인이 무슨 수로 당해내겠어요. 그래도 그 말은 좀 그렇네. 남자 자존심이었지 여자한테 지는 게 말이 돼? 프로 앞에서 여자 남자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원래 자기가 안 해본 건 다 쉽게 생각하는 법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 안 가는 건 아니네요. 제 앞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주절주절 짓거리던 인간들도 웃는 낯으로 먹이는 남편 말에는 대꾸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남자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서열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같은 남자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는 발언권이 센 남자였어요.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여자 까레뭉개면서 본인들 모자란 자신감을 채우려 드는 못난 남자들과는 달랐죠. 그것도 다 남자라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여자 이겨먹으려 들지 않고 서글서글한 성격만큼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번 마음에 들면 담아두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금방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 얘기 꺼낼 때마다 미적거리더니 그래도 우리 딸이 시집을 가긴 가는구나. 내가 참 감개가 무량하다. 우리 딸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해 죽겠구만. 감개가 무량하다니. 제가 결혼 의사를 밝히자 부모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예상했던 바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서운함에 눈물까지 찍어내시는 걸 보니 괜히 저도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아빠. 아빠 딸 시집 간다고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데리고 자주 올게. 언니랑 동생도 제 결혼을 축하해주면서도 내심 서운한 기색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결혼 후에는 완전히 예전 같을 수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 만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더욱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매들을 기우와는 달리 결혼하고 나서 친정 문턱이 닳도록 뻔질나게 드나드는 저였습니다. 곁에는 남편이 함께였죠. 부침성이 있는 성격으로 저희 가족들과의 첫인사부터 호감을 산 남편은 결혼 후에는 저희 집안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위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귀한 딸 뺏어갔다고 은근히 꽁에 있던 아버지도 아들 노릇을 자처하는 사위에게 금세 마음을 열고 마셨어요. 우리 아빠 아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그것도 다 딸내미들 앞에서 거짓말한 거였나 봐. 제보 올 때마다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어. 그러게 말이다. 저놈이 우리 재영이 뺏어간다면서 울고불고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 아, 울긴 누가 울었다 그래. 강서방이 워낙 사람이 싹싹해서 정있게 보니까 어디 마음을 안 내줄 재주가 있나 내가. 하하, 아이 장인어른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야 늘 감사하죠. 여기가 제 친정이 아니라 자기 본가라도 된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섞인 남편을 보고 있자면 기가 차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렴 사이 나쁜 것보다야 저렇게 잘해주는 게 고마운 마음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저희 식구로 자연스레 스며드는 데는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하고도 아이 생기기 전까지 연애할 때랑 다름없이 서로 짓궂게 장난도 쳐가며 참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감정 상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길게 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싸움이 날 일도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날 자리에 눕기 전에는 감정을 풀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고 때문에 남편과 성격을 잘 맞춰가며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게 저희 친정 식구들이나 시댁 식구들 보기에 예뻐 보였는지 양가 어른들께서도 저희를 기특하게 봐주셨고요. 특히 언니는 저희 부부 사는 걸 보면서 생각이 많아진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태영이랑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았었거든. 주변에 그렇게 괜찮은 남자도 없는 것 같았고. 근데 재영이 너 제부랑 사는 거 보면 결혼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저렇게 성격 잘 맞는 사람이랑 복잡거리면서 사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고. 언니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야 결혼이 맞는 사람은 결혼을 하고 결혼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안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언니가 저렇게 생각을 돌린 김에 이왕이면 좀 제대로 된 남자가 나타나서 언니와 즐겁게 살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 돌리면 언니 주변에 남자야 차고 넘쳤습니다. 언니 조건이 워낙 좋잖아요. 한사코 거절할 때도 선자리가 그렇게 쏟아져 들어왔고 본인이 관심을 보이니 주말마다 언니 보고 선 한번 보자는 자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주장을 하던 언니였지만 일할 때 말고는 바깥 출입도 잘 하지 않는 집순이였던 언니였어요. 어딜 나가야 자연스럽든 부자연스럽든 누굴 만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언니가 남자 만날 방법은 소개가 최선이었다는 걸 언니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 몇 번 본 선상태들이 영 마음에 차지 않았던지 몇 마디 불평을 하고는 그 후로 별말을 않길래 그러다 마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누구 만난다는 소리도 안 했잖아. 언니 남자 있었어?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네가 결혼 얘기를 다 꺼내? 제대로 된 놈인 거 맞아? 확실히 잘 알아봤어? 가열된 분위기에 다들 질문 폭탄이 쏟아지자 남편이 겨우 저희 식구들을 진정시켰어요. 이윽고 장내가 조용해지자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본 이후로 그쪽에서 계속 연락은 했는데 다시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 조건도 나쁘지 않고. 네가 고른 남잔데 어련하겠어. 뭐 하는 남잔데? 의사예요.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데
곧 개원한다나?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아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무렴 똑부러지는 언니가 그런 것도 확인 안 했을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무슨 쇼핑 갔다 왔다는 것처럼 심드렁하게 자기 결혼 얘기를 하는 언니 모습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기도 했어요. 언니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내가 걱정이 돼서 형부 되실 분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난해. 성격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는 같은 변호사를 만나는 게 직업적으로 많이 이해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자 변호사들은 나한테 경쟁 심리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 일하는 것만 해도 피곤한데 집에서까지 그러고 싶진 않고 무엇보다 나한테 잘해. 내 직업도 존중하고 결혼해도 최대한 지금 생활 유지하면서 살고 싶다는 말에도 이견이 없더라고. 나는 같이 있어서 뭐 더 생기길 바라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 삶 존중하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뭔가 불타오르는 사랑이 느껴지기보다는 서로 잘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작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불같은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마음 잘 맞고 서로 장난 잘 받아주는 소꿉친구 같은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남편이 정말 좋지 않았다면 결혼까지는 안 했을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마음 쓰는 것에 비해 연애할 때 남자에게 그 정도의 정성을 쏟지는 않는 언니 성정을 생각해 볼 때 제 걱정이 괜한 걱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 결혼하는 이유야 다 다를 테니 언니의 결정에 딱히 뭐라고 할 말도 없었죠. 부디 언니가 말한 예비 형부가 그런 언니와 꼭 어울릴 수 있는 최적의 짝이기만을 바랬습니다. 결혼 전 친정에 인사를 하러 온 형부는 멀끔하고 번듯한 인상의 범생이 타입이었습니다. 얼굴이 허여멀건한 게 공부한다고 운동이랑은 담쌓고 살았을 게 뻔해 보였어요. 좀 깐깐해 보이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전형적인 엘리트 상이었습니다. 저랑 상성이 썩 맞는 유형은 아니긴 했어요. 아마 그건 남편도 매한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 저희 생각이 중요한가요? 우리 언니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저희가 당연히 맞춰야 할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반듯하고 예의 바른 게 괜찮아 보이네. 직업도 좋고. 사람 한 번 봐서 어디 아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의 못 지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지. 당신은 재영이 보낼 때도 그렇게 사익감 색안경 끼고 봤었어. 이번에도 괜히 대두하는 태클 걸었다간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내 귀한 딸 빼앗아간 도둑놈 레파토리를 사전에 차단당한 아버지 표정이 불만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현부 첫인상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제 성격이랑 맞고 안 맞고는 둘째 문제고 학자 타입인 언니랑은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 모두 결혼 정년기를 살짝 지난 탓에 양가에서 결혼을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집이었지만 언니 시댁들 집에서 결혼을 밀어붙이는 기세가 대단했어요. 하긴 우리 언니가 조건이 빠져 외모가 빠져 저희 언니라서가 아니라 그 또래 아들 가진 집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1등 신부감이었으니 무리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 선언을 한 지 채 넉 달도 되지 않아 언니는 제 뒤를 이어 유부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도 최대한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언니 말처럼 결혼하고도 언니는 자주 친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친정 나들이에 거의 매번 남편과 동행했던 저와는 달리 형부 얼굴은 좀처럼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 병원 일만으로도 바쁘고 솔직히 친정 오는데 그 사람 달고 오는 거 너무 불편해. 니들이랑 하고 싶은 얘기도 제대로 못할 텐데. 그리고 그 사람 여기 달고 오면 나도 그 사람 원할 때 시댁 가야 할 거 아냐.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건데 각자 집은 가급적이면 각자 전담하기로 했어. 뭐 실용적인 이야기긴 한데 사람 사는 게 꼭 그렇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집으로 이사 나갔다는 것 제외하고는 별로 결혼한 티가 나지 않는 언니였어요. 언니가 원한다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하니 제가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형부와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죠. 가만 보면 자매들끼리 워낙 사이가 좋아서 그런가? 자기도 참 언니 걱정 많이 해. 처형 똑똑하잖아. 알아서 잘할 거야. 알지. 믿지. 믿는데 그래도 이제 결혼해서 한 식구 됐는데 형부를 너무 자주 못 봐서 그런가 괜히 걱정스럽고 그랬던 거지 뭐. 부부 일은 자기들 말고는 원래 잘 모르는 거야. 전 걱정되면 다음에 형님 오시면 내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볼게.
늘 그렇듯 먼저 예쁜 짓을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아버지는 갓 식구가 된 큰 사이에게 마음을 다 열지 않으신 듯하고 워낙에 여자 기운이 센 집안이다 보니 새 식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같은 사위 입장이면 좀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인기가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사귀는 건 일도 아닌 사람이니 친정 분위기가 좀 더 매끄러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아버지 생신이 되었습니다. 언니 결혼하고 나서는 처음 맞는 친정 행사인 셈이었죠. 늘 병원 일로 바쁘다는 형부도 그날만큼은 친정을 찾았어요. 결혼한 이후 형부가 친정에 이렇게 오래 머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아직 낯설어서 그런지 약간 무안한 얼굴을 하고 자리를 지키는 형부가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딱 봐도 변죽이 좋은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옆구리를 찌르기도 전에 남편이 형부 옆에 착 붙어 앉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병원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오늘도 시간 내시느라 무리하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도 처음 맞는 장인어른 생신인데 꼭 와야죠. 형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손아래 사람인데요. 이제 식구인데 편하게 대해주세요. 네. 천천히 할게요. 보통 남편이 저 정도 들이대면 말을 놓을 법도 한데 형부도 강적이었습니다. 그런 형부도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기 시작하니 긴장이 좀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동서 무슨 일 하고 있다고 했지? 저 스포츠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랑 사내 커플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부침성 있게 자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제 남편 직업도 모르고 있겠어요. 결혼 전에 인사하면서 이미 다 한 이야기였죠. 아무래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회사원? 남편이 내민 명함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남편 명함이 형부 무릎 위로 픽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는데 괜히 제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주위에 사람이 많은 만큼 눈치가 기민한 남편이었습니다. 그게 전문직이 아닌 회사원에 대한 은근한 무시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도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남편이 말했어요. 회사원이긴 한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특화된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일반 직장하고는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요? 별 관심 없다는 태도가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은 내숭이라도 잘도 떨더니 술 몇 잔에 금세 사람 바닥이 드러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그 옆에서 괜히 그런 취급 당하게 하기 싫어서 혼자 술을 마시든 말든 남편을 불러다 제 옆에 앉혔습니다. 제가 뿔난 걸 알아차린 남편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면서 저를 달래주겠다고 손을 잡고 장난을 거는 걸 괜히 심통을 내며 손을 뿌리쳤어요. 참나, 자기가 의사면 의사지 뭘 한다고 사람을 무시해요? 남편 말처럼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회사였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사내에서 꽤나 인정받는 사원이었고요.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회사원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의사식이나 되는 양반이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다 웃어 보였나 봐요. 웃기는 건 제 남편한테는 그런 태도를 보여놓고는 언니한테는 또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의사인 자기랑 어울리려면 변호사 언니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건지 척 보기에도 차이가 나는 태도에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언니한테까지 남편한테 한 것처럼 대했다가는 그건 그것대로 기분이 나빴을 테지만 말이에요. 늘 그랬던 것처럼 언니가 신경 써서 아버지 생일 선물도 준비하긴 했지만 형부도 제법 두꺼운 용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바빠서 그렇긴 했지만 하나가 미워 보이니 다른 것도 미워 보여 그랬는지 그것조차 자기 돈 잘 번다고 유세 부리는 것 같아 못마땅했습니다. 뒤이어 남편이 아버지께 생신 선물을 건넸어요. 아버지 성함이 새겨진 맞춤 등산 지팡이였어요. 아버지와 시간을 자주 보내는 섬세한 성격의 남편이 준비할 만한 선물이었죠. 아버지 지금 쓰시는 등산 지팡이 손잡이 부분이 많이 닳았잖아요. 이번에는 특수 제작해서 마모가 적은 소재로 달았으니까 쓰시기 괜찮을 거예요. 역시 내 마음 아는 건 우리 강서방밖에 없다. 고마워. 다음에 같이 등산 갈 때 꼭 들고 갈게. 두꺼운 봉투보다 남편의 등산 지팡이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우리 사위 최고라며 평소처럼 서로 부둥부둥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보는 형부 시선이 묘하게 고가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고깝게 보면 뭐 어쩔 거야 싶었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형부가 제게 미운 털이 아주 단단히 박혔죠. 형부랑 잘 지내보라는 말. 형부랑 잘 지내보라는 말 취소야.
이제 보니까 사람이 아주 음흉한 게 기분 나빠 죽겠어, 진짜. 아이, 왜 그래? 난 진짜 괜찮다니까 그러네. 난 안 괜찮아. 자기 전문직 사짜 직업 달았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가족으로 엮인 사람한테도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굴지 안 봐도 뻔하다. 언니야 잘 나가는 변호사니까 그 앞에서는 고분고분 굴었나 본데 어디서 사람 무르게 보고 그런 짓을 해? 감히 내 남편한테. 아이고, 형님이 우리 재영씨 성질을 제대로 돋궜구만. 형님 이제 큰일 났네. 자기 딴에도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딴 사람 조건으로 달리 대하는 인성 문제 있는 의사보다야 내 남편이 훨씬 나은 사람이죠. 다음번에 한 번만 더 내 가족 기죽이려고 들었다간 봐라. 내가 아주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리라 벼르고 별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자매끼리 간만에 밖에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언니가 형부 저러는 걸 과연 알까 떠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그걸 알았으면 벌써 언니 성격에 대판했을 게 분명했으니 무의미한 짓이다 싶었죠. 무엇보다 언니는 저희 남편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 식구 업신 여기는 걸 용인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생각을 하며 언니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업무가 많은지 다크서클로 눈밑이 검었더라고요. 언니 요새 일이 많아? 무척 피곤해 보이네. 아, 그게 실은 요새 네 형부가 개원하겠다고 난리야. 언니 결혼 전에도 형부 개원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그래서 나는 준비가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언니 말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결혼 전에도 곧 개원할 예정이라고 했던 형부는 사실 개원할 만한 여건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개원에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닌데 모아둔 돈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속으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직업이 대학병원 의사인데 모아둔 돈이 그렇게 없대? 의사들은 마이너스 통장도 잘 뚫어준다며. 집안이 개천에서 용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런데? 저도 모르게 좀 빈정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 남편 깔보면서 우습게 보더니 의사라고 대단할 것도 없네 싶은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나 봅니다. 그런 제 말에 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대꾸했습니다. 시아버지 사업하시는데 급하게 막을 게 있어서 빌려드렸다고 하더라고. 말이 빌려드린 거지 아들 자식 지금까지 키워서 의사 만들어놨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눈치야. 못 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니 본인도 딱히 돌려받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럼 개원 못해? 그렇지. 그러면 개원 생각을 접어야 맞는 거지. 그런데 개원을 하겠대. 무슨 돈으로? 설마 언니한테 그 돈 해달라는 거 아니지? 동생 말에 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놈이 언니 같은 여자 데려가서 호강은 못 시켜줄 망정 자기 마누라 돈 뜯어서 제 병원 차릴 생각을 해요.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언니, 행여나 돈 줄 생각 하지도 마. 결혼할 때 각자 영역 확실히 지켜주기로 해놓고 개원해달라니. 무슨 언니한테 병원 맡겨놨어? 네 언니 물렁뼈 아니다. 대놓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대놓고 나 그런 거 못해준다고 딱 못 박았어. 내가 못해준다는데 뭘 어쩔 거야. 맞습니다. 언니가 아니라면 그건 정말 아닌 거였어요. 언니가 순순히 당하고 있을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괘씸한 마음은 가시질 않더라고요. 이러려고 능력 있는 변호사 언니 앞에서 설설 기는 건가 싶은 삐딱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언니가 뭐가 아쉬워서 남편 병원까지 해줘가며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해요. 선볼 때 언니 변호사 사무실 내주겠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던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던 언니인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재영아, 네 형부 네 언니한테 혹시 병원 해달라고 한다냐? 생각지도 못하게 훅 들어온 질문에 흠칫했습니다. 언니가 말했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동생이 슬쩍 아버지께 흘린 모양이었어요. 언니는 우리 집안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언니를 감히 물주 취급한 형부한테 동생이라고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아직 큰 사이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아버지한테 저런 말을 전한 건 명백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으니까요. 내가 처음부터 정이 안 가더라니 우리 귀한 딸 데려가 놓고 그런 소리래? 자기가 의사니까 뭐 옛날처럼 열쇠 3개라도 받아내겠다는 거야 뭐야. 쟤놈이 의사면 우리 딸은 잘나가는 변호사인데 우리 주영이 모셔가겠다는 놈이 얼만데? 감히 내 딸에 그런 취급을 해?
의사라고 좀 잘 나가나 했더니 제 능력으로 개원도 못하는 놈이. 단단히 화가 나신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화가 나셨는데 어머니라고 모르실 리가 없으셨습니다. 언니 속 시끄러울까봐 본인까지 거들지 않으시는 거였겠죠. 하지만 친정 내에서 형부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지 답지 않게 형부가 부쩍 자주 언니를 따라 친정에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형부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람은 더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평소 친정 식구들 눈치를 잘 보던 형부가 자신을 대하는 처가 식구들 태도가 미묘하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리 없었을 거예요. 몇 번 따라오는 신용하는 것도 오래 가지 않고 곧 다시 친정의 발걸음을 끊었으니까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태도에 친정 식구들의 형부에 대한 실망감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다들 걱정하지 마. 나 그렇게 물은 사람 아닌 거 알면서 그래. 너야 잘하겠지만 애초에 이런 상황 만든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다른 식구들 마음도 딱 그랬을 거예요.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특히나 아버지 눈초리는 더더욱 곱지 않았어요. 친정 식구들 중에도 아버지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형부였으니 친정에 머무는 게 가시방석이었겠죠. 그렇게 개원은 물 건너갔나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형부에게서 곧 개원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대번에 결국 언니가 뜻을 굽혔나 싶어 퍼뜩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결국 형부 병원 해주기로 한 거야? 고세를 못 참고 개원 소리 했다니?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그 개원하는데 도움 줄 만한 인맥들 좀 소개해주긴 했지. 직접적인 도움을 준 건 아니더라도 언니도 꽤나 시달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얄짤없는 성격의 언니가 그런 우회적인 노력까지 해가며 속을 끓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냈구나 하는 생각에 형부가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잘난 마누라 얻은 덕은 혼자 다 보고 있구나 싶었어요. 개원을 하든 말든 상관도 하기 싫었으나 그래도 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마지못해 혼자 후딱 갔다 얼굴 도장만 찍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정장 차림의 남편이 슬슬 따라오더라고요. 갈 거 없다니까. 나도 얼굴만 비추고 곧장 나올 거야. 모르면 모를까. 그래도 좋은 일인데 한 식구가 돼서 가보지도 않는 건 좀 그렇지. 뭐 예쁘다고 축하식이나 해줘. 정작 형부는 우리 같은 사람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텐데. 속상한 마음에 소리를 빽 질렀으나 그저 허허 웃는 남편이었습니다. 웃는 낯이지만 남편 고집도 보통이 아니기에 남편을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 더 속이 상했어요. 그렇게 이미 출발 전부터 마음이 상한 채로 형부의 병원에 다다랐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는데 술판이 벌어졌는지 형부 얼굴이 얼큰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본인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보는 언니 얼굴에서 그간 적지 않게 시달렸을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제도 왔네, 처제. 나도 이제 병원장이야. 이제 언니 어디 가서 사모님 소리 듣게 됐으니까 처제도 좋지? 제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병원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꼴을 보자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 뒤쪽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도착해서 슬슬 올라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남편을 발견한 형부가 남편 얼굴에 떡하니 손가락질을 하더니 쩌렁쩌렁 소리를 쳤습니다. 너도 왔냐? 나 병원 차렸다니까 뭐 좀 떨어질까 싶어 왔어? 이 인간이 미쳤나 싶었습니다. 곁에 있던 언니도 자기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제 남편을 경악한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형부놈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제 남편 앞에서 실실 웃으며 비꼬길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나이가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동안 별것도 아니면서 어지간히 설치고 다니더니. 어떠냐? 이게 바로 성공의 맛이라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엮인 것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일반 회사원, 평사원, 나부랭이 어울릴 급이 아니라고. 사위라고 딱 둘이는 거 이 모양이라니. 내가 얼마나 기가 차는 줄 아냐?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지. 이건 뭐 능력도 없고 패기도 없고. 장인어른도 이런 놈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너 우리 집안 수치야, 수치. 미쳤어요 진짜? 술을 처먹을 거면 곱게 처마시던가. 지금 누구 앞에서 행패야? 이건 선을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니었습니다. 술주정으로 넘어가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내 언니 닥달해서 제 분수에 넘치는 개원까지 해놓고 감히 누구 능력을 운운합니까?
당장에 형부놈 뺨이라도 갈길 제 기세에 도리어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여보, 그만. 왜 막아? 막말은 저놈이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제부,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내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요. 사과는 무슨, 저런 놈한테 사과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다 무슨 짓거리야? 벼락 같은 친정아버지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는지 형부놈이 슬금슬금 저희 식구들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틀린 소리 했습니까? 별것도 아닌 둘째 사이랑 비교당하는 것도 자존심 상할 판에 온 식구가 똘똘 뭉쳐서 사람을 무시하고. 댁 하는 짓거리가 이 모양이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이 자격지심 덩어리야. 저도 더는 참아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술 마시니 개되는 게 형편없는 인상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언니 얼굴이 분노와 창피함으로 시뻘게 달아올랐어요. 나 아니었으면 개원도 못했을 놈이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감히 내 가족들 앞에서 이 추태를 부려? 너같이 못난 놈하고는 더는 같이 못 살겠다. 네 놈이랑은 이걸로 끝이야. 갑작스러운 언니의 결별 선언에 술이 확 깬 듯한 형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언니 성격에 한번 내뱉은 말을 번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표정의 형부를 보며 제 남편이 다 들리도록 픽 웃었어요. 남편 눈에 형부꼴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러자 놈이 제 남편을 획 째려보며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괜히 좋은 날 재수없게 너 같은 놈이 와서 이 자리 다 망쳤어. 이 능력도 없는 놈이. 저 인간이 미쳤나 진짜. 당신 그만 못해? 나는 능력 없어도 됩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는 남편 말에 형부 표정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내 명의로 된 건물 시세만 200억이 넘는데 제가 굳이 능력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 그래서 그렇게 능력에 집착하시는 건가? 그렇게 죽어라 능력 갈고 닦았는데도 잘난 우리 제부한테 불붙어서 겨우 개원하셨으니 그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겠어요. 그걸 생각하니 이 난동 부리시는 게 이해가 아주 안 가는 것도 아니네요. 참 딱하게 되셨어요, 형님. 아, 이제 제부랑 갈라서 할 거니 형님도 아닌가? 무슨, 너 같은 놈이 200억이 가당키나 해? 남편 말에 경악해서 빽 소리를 지른 형부가 싸늘한 표정으로 자신을 쏘아보는 우리 친정 식구들 반응에 남편 말이 허풍이 아님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나한테 분명 회사원이라고. 회사원도 회사원 나름이지. 지금 우리 다니는 이 회사가 우리 시댁회사예요. 이 사람이랑 아버지가 같이 키운 회사라고. 이 노력도 없이 남의 등이나 처먹으려고 하는 빈대 같은 새끼야. 앞서 언급한 제 직장인 스포츠 에이전시의 설립자가 저희 시아버지십니다. 남편은 평사원부터 차근차근 업무를 배워 경력을 쌓고 있었고요. 아니, 처음부터 내가 알았으면 그랬겠냐고. 아니, 말을 해줘야 알지. 내 집에 돈이 있는 걸 내가 왜 위주할 고주할 당신한테 보고해야 합니까?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이면 당연히 깔봐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안 되겠네. 저 인간이랑 더 말 섞을 거 없어요, 제부. 나 때문에 괜히 우리 제부가 못 볼 걸 보게 됐네. 내가 따로 자리 만들어서 제대로 사과할 테니까 오늘은 재영이랑 이만 들어가세요, 제부. 오늘은 내가 저 인간이랑 결판을 내야겠으니까. 잘못했다며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며 울고 짜고 쌩 난리를 피우는 형부놈을 뒤로하고 저희 부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언니 말 맞다나 평생 겪을 일 없는 봉변을 당한 남편한테 미안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럼에도 별거 아니라는 듯 웃어넘기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럴 거 없어. 저런 인간들 어디 한 줄도 아니고 자기 가진 게 제일인 줄 아는 놈들이 천지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그치?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형부놈의 업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언니도 그동안 여간 속을 썩은 게 아니었는지 아주 벼르고 벼른 모양이었어요. 저희 언니 직업이 뭔지 아시죠? 언니는 본인 인맥을 총동원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혼 소송단을 꾸렸습니다. 자력으로 제 병원 열 능력도 없는 일개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언니 인맥으로 개원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이혼 소식에 다들 발을 빼는 바람에 당장 형부가 막아야 할 빚이 막대했습니다. 당연히 개원은 물 건너갔죠. 원래 사람은 아예 가지지 못한 것보다 목표를 목전에 두고 좌절당하면 더 미치는 법 아닙니까? 뒤늦게 수습을 해보겠다고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제발 언니 좀 설득해달라고 무릎이 닳도록 빌고 다녔어요. 하지만 저희가 미쳤다고 언니 두고 그놈 편을 들어주겠어요.
특히나 저는 형부놈 무릎이 다 닳아버려도 동정심 한 톨 들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 그렇게 개무시하고 갈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여기서 추태야? 우리가 용서해준다고 한들 언니가 마음 돌릴 일도 없겠지만 감히 내 남편 함부로 대하고 내 용서를 바래? 이 뻔뻔한 놈아? 쌀쌀해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 한 바가지를 끼얹어 눈물 내쫓은 제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굳이 말리지 않고 그 광경을 구경했어요. 이제 속이 좀 후련해? 살짝 풀리는 것도 같네. 뺨까지 한 대 올려 붙여줬으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지저분하게 들러붙는 전 남편 깔끔하게 해치운 언니는 다시금 화려한 싱글이 되었습니다. 괜히 언니 결혼의 불화에 도화선이 된 건 아닌가 걱정하는 제게 도리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싶을 땐 하루라도 빨리 발 빼는 게 인생 덜 낭비하는 거야. 그 머저리 안 보고 사니 속이 다 시원하다야. 여전히 언니다운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언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니 저도 괜한 걱정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던 형부놈 치우고 다시금 가족 간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자기 후배들 병원에 몇 달씩 페이닥터로 돌고 있다는데 뭐 어찌 살든 저는 더는 관심 없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말에 정말 다채로운 표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콩깍지가 씌었다는 표현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이성에게 홀딱 빠져서 똥인지 된장인지 물불 못 가리는 상태를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싶어요. 네, 제가 바로 헛된 콩깍지가 씌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3남매 집안의 장녀고요. 밑으로만 남동생들만 있어요. 철이 든 시절 이후로는 제가 동생들을 꽉 잡고 살았습니다. 아들들에게 밀려서 차별당하고 서럽게 큰 딸, 이런 건 저에게 해당이 안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질 자체가 무척 씩씩한 아이였거든요. 단지 장녀의 책임감 같은 건 저도 해당이 되더군요. 저부터 모범을 보이고 잘해야 부모님이 힘들지 않으실 거라는 투철한 효심이 있었습니다. 나약한 소리는 옛날부터 할 줄은 몰랐고요. 군말 없이 해내는 스타일이었어요. 동생들은 이런 저를 질투하면서도 인정해왔고요. 저 같은 여자가 만날 남자 어떤 유형일 것 같으신가요? 적어도 저보다 잘난 남자, 능력 있고 책임감 넘치고 그런 남자를 저 같은 여자가 만날 것만 같으시죠? 남편은 슬프게도 한량에 가까웠어요. 어쩌다가 코가 꿰었는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면서도 차마 사위감이 별로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못 내셔서 입술만 움찔움찔 하셨어요. 저는 그걸 눈치챘음에도 괜히 모른 척 했었죠. 그래. 우리 노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자기 신랑감을 잘 골랐을까? 그렇지 여보? 우리는 그냥 믿고 응원해주면 되는 것 같지? 맞아요. 우리 딸이 언제 우리를 실망시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언제나 자기 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누나였잖아요. 결혼하겠다는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들리는 건 맞지만 알아서 잘해나갈 거라고 믿어요. 부모님은 그런 대화를 나누시며 아쉽다는 눈빛을 하고 계셨으나 저는 속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정은 이렇게 금세 일단락이 되었는데 시댁 쪽은 어땠을까요? 황당함이 아주 이만저만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서인가 궁합을 받아왔다며 저에게 웬 종이 쪼가리를 내미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린 이후로 처음 따로 뵙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아들하고의 궁합이 썩 좋지가 않구나. 이 결혼 쉽게 승낙할 게 아니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번에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을 때는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앞으로 잘 살라고 그런 말씀만 하셨었잖아요. 이건 살짝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때 분명히 성혁 씨가 전에 만났던 여자보다 제가 훨씬 나아서 기쁘다고 하시는 소리도 제가 들었던걸요? 그건 사실이긴 해. 우리 아들이 워낙 착하고 마음씨가 여린데 그걸 이용한 못된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 어디 감히 미혼모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봐? 절대 안 될 일이지. 그래서 내가 용을 쓰고 잘 갈라놓기는 했는데 그 못된 미혼모보다야 네가 수백 배는 훨씬 더 낫긴 한데 궁합이 별로라고 딱 나오니까 내가 심란할 수밖에 없구나. 결혼을 시켜도 될지 모르겠어. 앞만 봐도 불안해. 성혁 씨는 궁합 같은 거 전혀 안 믿는 사람인 것 같던데요.
어머님,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런 궁합 하나 때문에 저희 결혼을 허락 못 하시겠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고를 해주세요. 잠깐. 우리 아들은 너처럼 이렇게 냉철하지 못하거든. 말랑말랑한 백도복숭아 같은 게 우리 아들인데 너는 마치 돌같이 단단해서 이빨이 안 들어가는 천도복숭아 같구나. 달지도 않아서 불량품이 그런 천도복숭아 말이야. 하지만 이것만 봐도 궁합이 좋지 않은 듯 싶어. 역시 받아오니 궁합이 정확했던 거야. 미안하지만 결혼은 안 되겠구나.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복숭아 비유가 너무 황당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이없게 결혼을 거절당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반드시 결혼을 해내야겠다는 승부욕만 태우고 말았던 것 같아요. 치기 어린 마음이었던 것이죠.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와 사주팔자 같은 걸 신봉하시는 것에 한통속이셨기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차마 예배시댁에서 태도를 바꾸더니 결혼을 반대한다는 민망한 얘기를 제 친정 가족들에게 할 수가 없어서 제 속만 타들어갔던 시기였네요. 남편하고도 투닥투닥 거렸었죠. 고작 궁합 때문에 결혼 허락을 무효로 하시겠다는 게 당초에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야? 사람들이 알면 비웃을걸? 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 부모님을 안 좋게 보지는 말아줘. 두 분이 워낙 그런 걸 신봉하셔서 그래. 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 자기 부모님이니까 자기가 나서서 단판 지어. 저는 두 손을 들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정말 시부모님과 단판을 지었어요.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며칠에 걸쳐서 시부모님을 설득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제 안에서 남편의 점수가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결혼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한 결혼 결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달이 지나가고 있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웬 날짜를 들이밀었어요. 딱 보아하니 어디 또 용한 보살님을 찾아가서 받아오신 날짜 같았습니다. 내가 이걸 한두 푼 주고 받아온 게 아니야. 아니, 그 이전에 결코 아무나 이런 걸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노력이 돈보다도 더 들어갔지. 그러세요? 어머님, 이 날짜는 뭐예요? 혹시 저희 부부가 여행 가기에 좋은 길일이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가족 모임 날짜예요?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제가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 물었을 때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설마 그런 날짜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고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네요. 너는 안 그렇게 보여서는 은근히 눈치가 맹한 편이구나. 신혼부부에게 들고 온 게 무슨 날짜겠니? 상상력이 그렇게 없어? 바로 부부 관계일이야. 하루 앞도 아니고 하루 뒤도 아니고 정확히 이 날짜에 맞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총명한 아들을 가질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도 아닌데 웬 부부 관계일을 따로 날짜를 받는다는 건가요? 계획적인 임신을 위해서 날짜를 계산한다는 경우도는 왕왕 들어봤어도 용한 곳에 가서 날짜를 받아온다는 이야기는 시어머니를 통해 처음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말문이 턱 막힌 채로 날짜가 적힌 종이를 만지작거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그것은 응답으로 해석하신 것인지 호쾌하게 웃으시며 손으로 제 등을 퍽퍽 내리치셨습니다. 아유, 몸에 좋은 거 많이 챙겨 먹고 그래야 건강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스풍 둘셋 낳을 거 아니니. 참,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을 때 우리 아들도 챙겨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언제나 늘 항상 너는 네 몸보다 우리 아들을 우선시 해줘야 돼. 내가 차별하라고 이러는 건 아니고 우리 보살님이 며느리의 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 기를 꺾고 아들의 기를 살려야 부부가 오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야. 이해하지? 아니요, 사실은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결혼생활 초장부터 설왕설래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와의 그 대화를 얼른 끝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며칠 뒤 제가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또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바람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아버지 앞에서 부부 관계일이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며느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하다가 옆에서 제 눈치를 살피는 남편을 봐서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전전긍긍하면서 저에게 미안해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날짜 같은 건 안 믿는다고 하면서 철저히 제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시댁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좀 유별나면 어때? 내 남편만 정상이면 됐지. 연애 때도 느꼈지만 나를 잘 맞춰주는 사람 같아서 나는 이 부분이 참 좋아. 남편 하나만 보고 갈 작정이었네요. 적어도 그 부부 관계일이라는 날짜가 오기 전에는 그랬었죠. 남편이 그날따라 자꾸 눈짓으로 신호를 주길래 당연히 신혼이었으니까 저도 화답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 문득 오늘이 그 날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불러도 모른 척하면서 책을 보겠다느니 TV에서 재미있는 거 한다느니 온만 핑계를 다 대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이유가 달리 있겠어.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예쁘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렇지. 아닌데? 내가 딱 보니까 표정이 그게 아닌데? 오늘이 바로 어머님이 전에 받아오셨던 그 날짜 맞지? 당신 지금 그 날짜를 신경 쓰고 있느라 이러는 거 맞지? 제가 거짓말은 소용없다는 식으로 밀고 나가니까 잠시 후에 남편이 수긍을 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믿고 신경도 안 쓰는데 시어머니께서 하도 이틀 전부터 성화를 부리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자기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혼자 다 상대했다고 그랬어요. 일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전화가 자꾸 왔었고 어쩔 수 없이 그 날짜에 지키겠다고 확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신 저를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귀찮고 번거로운 건 다 자기가 지고 가겠다고 시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건 꽤 가상한 발언 아닌가요? 점수 딸 만한 요소였죠. 하지만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씻는 동안 이상하게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싶더라고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저는 그동안 아닌 척하면서 곁눈질로 남편의 휴대폰 하는 걸 봤었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뭔지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때 처음 사용해보게 된 거였죠. 그리고 통화 목록을 봤을 때 시어머니와 근무 중에 통화한 적이 최근에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끽해야 문자만 몇 통 주고받았던데 그마저도 시어머니께서 안부를 물으시거나 잔소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 남편이 굉장히 귀찮다는 듯 단답으로 쳐낸 게 다였어요. 그래 놓고서는 저에게 자기 아내를 위해 결혼 초장부터 모친과 맞서는 남자인 척 굴었다니 진심으로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이 시어머니께 웬 허세를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간 문장에 긴 문자가 있길래 무심코 확인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의 기가 세서 불안하다고 하시며 보살내미진 뭔지 아는 사람이 했다는 말을 들먹이셨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더라고요. 노을이는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엄마, 걔가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거고 집에서는 찍소리도 못해. 내가 씻고 나오면 욕실 앞에서 무릎 꿇고 수건대령 하는데 내가 이 정도야.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었죠. 제가 친정 집안에서 남동생 때 꽉 잡고 산 누나였는데 이런 저에게 뭐가 어쩌고 저쩌요? 저는 그 휴대폰을 든 채로 가만히 욕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곧 씻고 나왔을 때 그 문자의 화면을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휴대폰 액정이 커져 있길래 무심코 봤다는 짧은 거짓 핑계를 댄 뒤 말입니다. 어리둥절해하던 남편은 상황 파악을 마치고서는 아연실색이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던 줄 아세요? 가타부타 말도 않고 제 앞에서 무작정 무릎을 또 꿇었습니다. 본인 모친에게 허세를 떨었던 내용대로 본인이 행하게 될 줄은 몰랐을 테지요. 시어머니께 기세등등한 남편인 척 굴고 싶어서 그런 허세를 떨었다고 했습니다. 제 이미지를 멋대로 깎아먹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남편이 곧장 무릎을 꿇으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었어요. 여기서 더 화를 내면 되려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될 것만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혼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했고 휴대폰을 멋대로 봐서 미안하다고 저 또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일로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튿날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어때? 느낌이 어때? 뭔가 딱 느껴지는 게 있니? 네? 어머님, 느껴지긴 뭘 느껴지나요? 저는 지금 오전 내내 업무에 치이다가 간신히 해방돼서 한숨을 돌리고 있던 참이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요. 통화도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야! 너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왜 멋대로 기승장구를 내고 그래? 너 어디서 이렇게 시간 만지게 굴라고 배웠어? 집에서 그렇게 교육받았니? 너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굴 것 같으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다 일러바칠 거야. 너 혼내라고. 혼을 내요?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곱게 못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느낌이 어떠냐니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근데요, 어머님, 기승장구가 아니라 기승전결이에요. 너 대왕 나왔다고 유세 떠는 거야?
너는 대학 나왔고 나는 중졸이라 이거지? 너무 못난 며느리를 들이며 패가 망신하고 잘나서 기가 드센 며느리를 들이며 우리 아들이 고생할 거라고 보살님이 예전에 분명 그러셨는데 나는 지금 그게 왜 생각나는 건지 모르겠네. 어머니,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격앙돼 있으신 게 왠지 그런 것 같아서요. 저는 참고로 어머님이 중졸인지 초졸인지 아니면 대졸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처음 알았네요. 내 속 터지게 하는 망할 딸년 때문에 이러는 거지 뭐. 에이, 아니다. 너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뭘 하겠니. 아무튼 어제가 아주 중요한 날짜였잖아. 귀하게 받아온 날짜인데 혹시 뭐 느껴지는 게 없느냐 이 말이야. 범상치 않은 아이를 임신할 때면 아주 처음부터 몸에서 느껴지는 기운 같은 게 있다던데. 너는 뭐 느껴지는 게 없니? 응? 립스틱을 고쳐 바른 직후였다는 것도 있고 저도 모르게 그때 입술을 아주 꽉 꿰물었답니다. 저는 살면서 시어머니의 황당한 논리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종교인들이라곤 교회와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득달같이 전화를 하셔서는 임신의 기운이라느니 앞으로 부족을 받아오겠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마주하니까 속된 말로 환장해서 돌아가실 것만 같았습니다. 애써 참고 지냈더니 몇 주 후에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아우, 큰일 났다. 아주 큰일이 났어.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 그걸 그만두게 하는 게 우리 아들의 앞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용한 보살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 전혀 없이 진지한 표정이시더라. 너 그 직장 언제까지 다닐 거니? 앞만 곱씹어봐도 시어머니의 말씀은 헛소리에 가까웠어요.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머리만 점점 아파왔죠. 게다가 환장할 요소가 더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시누이였습니다. 갑자기 웬 시누이냐고요? 남편은 외동이 아니었어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몸이었죠. 어쩌다 보니 애석하게도 저희 부부의 신혼집은 시댁과 무척 가까웠지만 시누이는 나름 어느 정도 떨어진 동네에 살았어요. 왕래가 잦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시누이의 남편인 저에게는 심해 보되는 분하고 얼굴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누이의 존재를 제 지인이 지적한 거예요. 시댁에서 간과해도 괜찮은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시누이는 특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에 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시누이 얘기만 나왔다 하면 세상에서 가장 속 터지는 이야기라도 들으신 분들 마냥 표정을 굳히셨고 남편은 우리 누나보다 골 때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라는 말을 연애할 때 저에게 슬쩍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흘려들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왠지 시누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직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왠지 이상한 거예요. 시어머니처럼 호들갑 떠시는 성격, 그 아래서 나온 딸이 저에게 전혀 아무런 상관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수상했습니다. 결혼을 한 지 꽤 된 지인 2명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시댁 얘기를 들어봤을 때 왠지 그 시누이라는 존재가 싸하다 이런 의견까지 주더군요. 그건 너무 지나친 비약 같아서 저는 피식 웃어 넘긴 뒤 머릿속으로는 시누이에게 살짝 접근해볼 계획을 짰습니다. 이거 혹시 며느리하고 시누이하고 의외로 둘이 편먹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내 시누이가 모전 여전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다면 시누이를 든든하게 방패 삼으면 돼. 시누이한테 사주팔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온부도 띄워봐야겠다. 나처럼 그런 걸 질색하면서 피곤해하는지 아닌지 반응을 보면 되잖아. 우선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죠. 시누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러자 저녁밥을 먹던 남편이 사례가 들렸는지 밥알을 뿜었습니다. 밥맛 떨어지기 싫이 제 얼굴에 반말이 다 튀었지만 미안하다고 호들갑 떠는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시누이에 대한 얘기를 이었습니다. 직장도 안 다니고 단시간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아기 키우고 집안일 열심히 하는 완전히 내조의 여왕 같은데? 내 축축이 맞아? 어때? 뭐? 우리 누나가 내조의 여왕? 그래,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해. 따지고 보면 내조의 여왕이 못 될 이유도 없지. 그런데 나는 아무튼 당신이 우리 누나하고 가까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친누나지만 당신에게는 시누이잖아. 거꾸로 올 수 있는 관계인데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언뜻 보면 저를 배려해주는 만점짜리 남편의 답변 같았지만 저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남편의 눈동자를 봐버린 뒤였습니다. 맞벌이 부모님 아래서 남동생 둘을 돌보며 산 제가 오지랖이 결코 적은 유형일 수는 없었죠.
무대뽀 같은 기질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신우에게 스리슬쩍 연락을 해봤습니다. 은근슬쩍 시부모님의 사주팔자 미신맹신에 대해서 화두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완전히 대화를 낚았어요. 아, 몰라. 짜증나 죽겠어. 예전에 무슨 철학관이며 점집이며 우리 엄마가 한창 호기심 가지고 지인분들과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런 곳들이 하필 내 일을 잘 마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네? 형님 일이 잘 맞아떨어진 것을 계기로 어머님께서 그런 걸 맹신하시게 된 거였다고요? 헉, 형님의 사주풀이라도 기가 막히게 그런 곳에서 했었나 봐요? 아니면 미래 예견이라도 잘했던 걸까요? 아, 말도 마. 내가 빵에 들어갈 걸 대체 어떻게 하라는지 몰라. 나는 혹시 그런 곳에서 입을 나불거린 덕분에 내가 부정 타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생각 중이야. 재수도 더럽게 없지. 하필 걸려서 빵에 들어갈 건 뭐람? 나는 갈 때보다도 더 흔들리는 사람이라서 결혼으로도 붙잡을 수가 없다고, 말년까지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도 우리 엄마가 들었었대. 그게 벌써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도 아직까지 신경을 쓰신다니까. 저기 형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빵이라뇨? 저희가 맛있게 먹는 밀가루로 만든 그 빵이 아니고 다른 빵 말씀하시는 거 맞죠? 내 정신 좀 봐. 어우, 갑자기 입이 트여서 별소리를 다 해버렸네. 이렇게 될까봐 나보고 이딴 소 철저히 하고 올케하고 친해지지 말라고 다들 그랬던 건데 큰일 났다. 올케, 나한테 아무 소리 못 들은 걸로 해주면 안 될까? 정신없이 중얼거리는 신우의 목소리에 제정신이 함께 아득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못 들은 걸로 할 수 있겠나요? 어느 정도의 수위여야 협의가 가능하죠. 그런데 빵이라뇨. 그건 감방, 즉 감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신우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다녀온 범죄자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여서 헛웃음이 막 흘러나왔네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물론이고 기타 친척들까지 죄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에 묘한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즉시 남편을 족쳤죠. 저는 제가 속았고 우습게 여겨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더러웠어요. 그러자 남편은 또 무릎을 더 꿇었습니다. 심지어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일단 무릎을 더 꿇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면모가 너무 웃긴 남자였던 것 같네요. 저는 이 남자처럼 무릎이 잘 꺾이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무릎을 꿇으며 제 마음이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솔직히 살면서 무릎 꿇으며 용서를 비는 사람을 마주할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평생 그런 경험을 못 해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가 남편의 앞에서 화가 좀 수그러졌죠. 미안해. 우리 누나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당신처럼 멋진 여자를 놓칠까봐 그게 두려워서 치사하고 비겁하게 거짓말을 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내가 당신을 절절하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울먹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더 화를 내기도 못해서 신우이가 어쩌다가 전과자가 됐는지 그 얘기나 자세히 들어봤네요. 사기 사건에 엮였는데 공범으로 취급당해서 억울하게 실형 6개월을 살고 출소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신우이도 불쌍한 피해자일 뿐이라면서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쳤던 게 아니라 사기꾼들에게 잘못 홀려서 잠깐 어울리다 보니 휘말렸다는 거였죠. 저는 고민하다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평생을 혼자서도 잘해요 하면서 살아왔던 저였건만 결혼한 이후로 도저히 혼자서는 머리를 싸매봤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연락한 상대는 바로 제 올케였어요. 제 바로 아래 남동생의 아내 말이에요. 저희 집은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결혼한 경우랍니다. 제 신우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올케는 어처구니 없어 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정말 결백한 상황이었다면 징역 6개월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초범이었다면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구형이라고요? 에이, 그럴 리가 없죠. 그쵸? 올케도 그렇게 생각하죠? 와, 이제야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네. 나도 왠지 미심쩍은 느낌은 들었는데 시댁 사람들이 결백하다면서 딱 잡았다니까 내가 아리송해지더라고요. 진짜 억울한 상황이었을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들었고. 잘 생각해보세요. 그 사기 범죄에 알고 끼어들어서도 문제, 모르고 끼어들어서도 문제예요. 알았다면 진짜 백의 사기꾼인 것이고요. 몰랐다면 지능 수준이 의심되는 거죠. 그런 지능이라면 다른 사고도 또 치고 살 수밖에 없으니 어느 쪽이든 골치 아파요. 그런데 그분 남편은 이런 거 다 아시고 결혼한 걸까요?
그럼 죄다 한통속이라는 건가? 이제 보니까 심해부라는 분은 신우의 정가를 아는지 궁금해졌어요. 바로 얼마 뒤가 시댁에 1년에 몇 없는 제사였는데 그게 갑자기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심해부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사를 지내러 모인 평일 늦은 저녁, 저를 보자 신우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품에는 자기 어린 딸도 끼고 온 참이었죠. 이때 시조카가 아마 3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전과 사실을 들켰음에도 저와 친해졌다고 생각한 것 때문인지 즐거워하는 신우에게 저도 마지못해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네요. 다른 친척분들도 대거 참석하셨어요. 저는 눈치를 살피다가 왠지 혼자 동떨어져서 다가오지 마시오라는 기운을 내뿜고 있는 심해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을 몰래 내밀었죠. 번호 좀 알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얻어내려고 했었는데 황당하게도 남편이 심해부 번호를 안 갖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던 심해부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아무도 안 볼 때 제 휴대폰에 자기 번호를 찍어주었어요. 만약 심해부가 신우의 전과 사실을 모르는 상태라면 제가 입을 잘못 놀려서 가정을 파탄낼 수 있었으므로 저는 다른 주제를 먼저 꺼내들며 간접적으로 캐내볼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꺼냈던 줄 아세요? 남편의 옛 여자 얘기를 꺼냈어요. 왜냐하면 공공연한 시댁의 적 같은 존재로 구전설화처럼 내려오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녀는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였고 남편보다 연상이었으며 절절하게 연애를 하다가 시부모님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태도가 살랑거리지 못하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시다가도 예전 그년보다는 낫지 라고 중얼거리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건대 남편이 저하고 결혼하겠다며 시부모님을 설득했을 때 아마도 그 여자를 들먹였을 게 뻔했어요. 그 쥐뿔도 없는 미혼모와 헤어졌으니 대학 잘 나오고 똑 부러지는 저 같은 며느리는 감지덕지 아니냐며 시부모님을 설득했을 과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시기상 남편이 그 미혼모와 헤어진 것은 신우이가 심해부와 결혼한 이후였으니 심해부에게 그 미혼모에 대해 물어보는 그림이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남편 이전에 가벼운 연애만 했었고 진지한 교제는 없었는데 남편은 진지하게 상대를 만났었다고 하니까 신경이 쓰인다는 식으로 말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얘기가 흘러가면 신우의 정가를 아는지 아닌지 슬쩍 건드려볼 심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또 의도치 않게 대어를 낚아버렸어요. 아무래도 저는 낚시를 했어야 했나 봐요. 그랬다면 강태공으로 이름을 날렸을지도 모르죠. 심해부가 그 미혼모 질문을 받고 나서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더니 머뭇거리면서 저에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암만 해도 뭔가 짚히시는 게 있으니까 갑자기 그 여자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렵니다. 아마 처남은 지금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예요. 엊그제 제사 때 은근슬쩍 처남에게 아직도 못 잊었냐고 지나가도 물었는데 여전하죠 라고 답을 하더군요. 남자끼리는 그 뉘앙스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퇴근길에 쓰러질 뻔했어요. 그 정도로 심해부의 발언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랐다는 티를 내며 심해부가 입을 다물까봐 약간은 태어난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심해부가 한숨을 계속 쉬면서 자기 생각을 저에게 알려주더군요. 저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그 미혼모를 다시 안 만났을 텐데 왠지 결혼을 하고 나서 임무완수라는 심정으로 남편이 다시 그 미혼모와 만나기 시작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의 눈을 완벽히 피하기 위함이었죠. 특히 시어머니께서 그 미혼모를 치가 떨리게 싫어하셔서 예전에 경기까지 일으키신 적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미혼모를 내쫓는 부적을 여러 장 받아오신 적도 있었다네요. 하지만 그럴수록 불타는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인 법이라며 심화부가 씁쓸한 말투를 저로 위로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옛 연인과 바람을 피우는 것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저는 당장 진이 빠져버렸죠. 저에게 이런 걸 왜 알려주시냐고 물었더니 신우이가 전과자였는데 모르고 결혼한 게 너무 억울해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속은 게 아직도 분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사실을 밝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신우이가 전과자라는 걸 알았을 때 당장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신우이가 임신을 한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뱃속 아이 생각을 하며 이혼도 미뤘다고 했습니다. 신우이가 가정에 충실하면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두고 보기로 한 거였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현재가 된 거였고요. 여기까지 다 듣고 나니까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가볍게 내리는 눈송이를 맞으러 나갔다가 폭소를 맞아서 파묻힌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의 순서는 정해져 있었어요. 남편에게서 진위 여부를 캐내는 것이었죠. 아니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채운 신혼이었고 남편이 저를 내내 속여왔다고 한다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았고 저는 눈 시퍼렇게 뜨고 당해온 천하의 멍청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거 진짜 안 물어보고 싶었는데 당신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 있어? 바람 피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다짜고짜 나를 의심하니까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 아니, 그냥 나부터 까놓고 말할게. 나 사실은 당신이 바람난 거 알고 있었어. 최근에 눈치챘어. 당신 전에 만나던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증거까지 하나 잡아놓은 뒤니까 추하게 발뺌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 진짜 당신에게 너무 실망할 것 같아. 저의 철면피 같은 대응 능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증거?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심해부에 한숨 크게 섞인 추론이 전부였던 것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눈치 다 챘고 증거까지 손에 넣은 척 굴었습니다. 진지하고 살벌한 표정을 지으며 애절한 눈빛까지 잊지 않았죠. 남편이 펄쩍 뛰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진짜 오해했나 보다 라며 사과를 정중하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얼굴을 빤히 살펴보더니 이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놈의 털썩 소리가 그 순간에 왜 그렇게 제 복장을 뒤집어 놓던지요.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미련이란 이름의 충동이었어. 그 사람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당신도 알겠지만 그 사람 미혼모인데 심지어 애가 건강이 안 좋까지 해. 여자 혼자 아등바등 애를 쓰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려주면서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야. 마트에서 장 한 번 크게 봐준 거 그것 말고는 돈을 쓴 것도 없었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과거에 만났던 인연에 대한 슬픔이야. 사랑은 오로지 당신에게만 향했으니까. 남편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참 바보도 아니고 그때 저를 향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남편에게 또 마음이 물러지고 말았어요. 그 미혼모에게는 한낱 동정심이었고 제가 원한다면 앞으로 2번 다시는 죽을 때까지 안 만나겠다는 혈서까지 쓸 수 있다는데 쉽사리 그 앞에 대고 용서 못해 라고 하기에는 뭔가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장 각서를 쓰라고 그랬어요. 만약 그 미혼모와 다시 연락 한 번이라도 하면 당장 이혼인 것은 물론이고 절대적으로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겠다는 각서였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히 부부간의 각서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공증까지 받아놓을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그런 걸 잘 알고서 떠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효과가 있었죠. 남편이 겁에 질린 표정이 되었거든요. 반드시 각서를 지키겠다며 맹세를 거듭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를 어떤 말로 했던 줄 아시나요? 당신이 한 가지만 지켜줬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한테는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그 사람 다시 만났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아줘. 그랬다가는 우리 엄마 진짜 당장 쓰러지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어떻게 대범하게 그 여자와 연락할 용기를 냈어? 참 희한하네. 어머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이사 가는 게 어때? 나는 이제 어머님하고 가까이 살고 싶지가 않아. 시댁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며느리가 되는 게 나의 새로운 꿈이 되었거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이 협조 좀 해줄래? 겁에 질려있던 남편은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멀리 떠나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를 작정은 아니었건만 제가 공교롭게도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외갓집이 식당을 꽤 오래 운영해왔어요. 제 외할머니의 동생 되시는 이모할머니께서 운영을 하시다가 당신의 장남에게 물려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도맡아 하시기 어려워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큰돈 만질 수 있었을 텐데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아빠의 정년퇴직 이후 귀농생활을 천천히 그리고 계셨기 때문에 곤란해하셨고 저희 3남매에게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그랬다가 회의 결과 제가 한번 맡아보는 게 낫겠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저는 생각도 없었는데 동생들이 강력히 누나는 뭐든 잘하니까 가능하다며 저를 추천하였습니다. 부담돼서 식은땀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그 가까운 식당 생판 남에게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제가 일단 해보기로 했어요. 올케가 전적으로 저를 돕기로 했고 이게 참 든든하더라고요.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시댁에서 상의도 없이 뭔 짓이냐며 화를 내는데 제가 외갓집에 가업을 잇기 위함이라고 하니까 태도를 바꾸더군요. 너 진짜 웃긴다.
너는 집안에 그런 좋은 식당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왜 깜찍하게 숨기고 있었다니? 아무튼 우리 아들이 네 덕에 그런 번지르르한 식당의 사장님도 되어보는구나. 이거 참 고맙다. 갑자기 웬 남편이 사장님이라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는데 제 앞에서 남편이 눈치를 주면서 장단 좀 맞춰드려 이런 신호를 보내길래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여 드렸네요. 저는 남편이 또 어떤 허세를 떨어놓은 것인가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규모가 큰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퇴사를 한 겁니다. 저하고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확 퇴사를 해버리더니 자기도 저와 함께 식당에 올인을 하겠다고 했어요. 미친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퇴사하고 식당 일 도와달라고 그랬나요? 왜 멋대로 행동하냐고 제가 엄청 따졌더니 남편이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시부모님께서 그 식당의 사장이 됐다고 이미 말을 다 해놨다네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입이 멋대로 나불거렸대요. 번복은 쪽팔려서 못하겠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로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내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식당을 맡게 된 기념으로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오기로 한 날이 잡혀 있었는데 그 날짜를 앞에 두고 남편이 얼른 퇴사를 한 것이었죠. 사장 됐다고 한 걸 증명하려고 말입니다. 기가 막혔네요. 그런데요,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몰려온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결국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다 있는 데에서 저보고 이번 달에 생리했냐? 임신은 아직이냐? 이런 소리를 크게 자꾸 물어보셨거든요. 피곤한 와중이었기에 제가 폭발한 거였죠. 왜요? 제 대답에 따라서 부족의 효험이 달라지나요? 또 보살님인지 뭔지 아는 거 찾아가서 돈 쓰시려고 그러죠? 어머님이 그런 것에 쏟아부으신 돈을 합치면 여기 식당 인수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너 지금 태도가 왜 이따위야? 우리 아들 만나서 너는 앞길에 잘 풀리는 사주가 됐는데 고마움도 모르고 설쳐?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세게 치셨어요. 모두가 보는 앞이었죠. 저는 맞아서 돌아간 고개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네요. 식당에 정막이 감돌았고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는 아차 하시면서 당황하셨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차라리 한 대 맞고 끊어낼 수 있으면 제가 이득이었죠. 앞으로 안 뵙고 지내고 싶어요. 어머님 아들만 만나시든지 말든지 하시고 저는 찾지 마세요. 여기도 오지 마세요. 오시면 무조건 쫓아낼 겁니다. 싸늘하게 말한 저에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사는 곳의 거리가 멀어졌을 뿐더러 왕래하거나 안부를 여쭈하는 책임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방이었네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중간에서 고군분투를 해댔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누이 부부의 이혼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랬고 시누이의 짧은 통화에서 저에게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버림받았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진짜 이유를 심해부를 통해 들을 수 있었죠. 아이가 아무리 봐도 저를 닮지 않아서 하기 싫은 의심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혼입니다. 애엄마는 알고 있었더군요. 심지어는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집구석이에요. 조심하세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와,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네요. 새삼 시댁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심해부의 조언을 뼈에 새기며 돈을 아주 알차게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해서 남편을 캐냈어요. 그러자 곧장 증거가 잡혔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 미혼모를 또 만나고 있었어요. 실망감도 안 들더라고요. 그저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진 것 같아서 그게 싫었을 뿐이죠. 남편은 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소용없으니까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부부 재산은 모두 제 것이니까 몸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겸허히 현실을 받아들이더니 딱 한 가지 저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우리 이혼했다는 거 우리 엄마한테는 알리지 말아주라. 말해도 나중에 때 되면 내가 알아서 말할게. 제발 부탁이다. 대신에 당신이 말한 이혼 조건 다 들어줄게. 저는 올케와 이 부분을 상의했는데 구질구질하게 이혼을 끌고 가면서 재산 분할이니 뭐니 개싸움을 벌이는 것보다 차라리 남편을 빈털터리로 내쫓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차피 저는 시댁과 쫑난 이후였으니 상관없었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속이 허했네요. 그래서 식당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했어요. 제가 피와 땀을 쏟은 식당은 금세 강남 일대에서 천천히 쌓아온 명성 위에 제가 덧붙인 최고급 이미지라는 날개를 달고 더욱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를 싹 다 차단한 시댁 식구들하고는 제가 아무런 접점도 없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올케가 당황하면서 저한테 상세한 확인을 못하고 단체 예약을 받아보려는데 그게 아무래도 제 시어머니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혼했으니 이제 전 시어머니였지만요. 아무튼 이미 예약을 받아버렸고 목전이었으니 그대로 진행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단체 예약인가 했더니만 동창회더라고요. 그분은 위풍당당하게 입장하셨습니다. 동창분들이 우아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셨죠. 이런 최고급 한일주에서 동창회를 갖게 된다는 게 다들 즐거우신 듯했어요. 저도 이왕이면 그 즐거움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그분이 저희 직원에게 사장 나오라 그래 라며 먼저 선을 넘으셨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내 며느리야.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안 비추는 얄미운 며느리인데 우리 아들이 자기 아내 혼내지 말라고 나한테 어찌나 그러던지. 우리 며느리는 자기가 결혼을 잘했다는 건 알고나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자기 아내 힘들까봐 나보고 여기 식당 오지 말라고 자꾸만 그랬는데 내가 동창회라는 행사를 두고 이런 식당을 모른 척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얘들아, 오늘 많이 먹어. 우리 아들이 여기 사장이니까 눈치 안 봐도 돼. 반찬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 며느리 불러다가 시키고. 너는 오랜만에 시어머니 뵈었으면 먼저 쪼르르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예전 일을 꽁에 있을 거야? 아유.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바로 못 들어주겠다였습니다. 저보고 그 단체 테이블에 전담 서빙을 보라고 하시던 대목에서는 슬쩍 비웃음이 터져나왔죠. 그런 저를 향해 눈빛이 불량하다며 질책을 시작하시려고 하길래 제가 결국은 진실을 외치고 말았습니다. 아들한테서 또 어떤 거짓 허세를 들으시고 지금 이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기요. 죄송한데 저는 그 잘난 아들하고 이혼했어요. 이혼한 지 벌써 1년이거든요. 뭐라고? 이혼? 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혼이라니. 지난 주말에도 우리 아들이 너하고 등산을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너랑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도 나한테 보내줬어. 그 손, 제 손이 아니라 아마 그 여자 사진일걸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잘난 아들이 예전에 만났다는 여자 있잖아요. 미혼모. 고아원 출신에다가 학력도 짧고 직업도 없고 딸린 애만 있는 그 미혼모요. 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저한테 이혼당했어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죠. 그러자 저희 전 시어머니 되시는 그분이 삿대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가 그대로 졸도하셨어요. 사람이 제 눈앞에서 기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심장이 막 떨렸네요. 구급차가 왔고 동창분들은 혼비백산해서 난리도 아니었죠. 며칠이 지나서 후일담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들었냐고요? 모르는 번호로 자꾸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까 전 신우이였습니다. 저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번호는 차단당했으니까요. 와, 도대체 이토록 가벼운 뇌를 지닌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전 신우이가 알려준 내용은 이러했어요. 전 남편은 알고 보니 그 미혼모의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연을 끊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이를 외롭게 홀로 낳고 묵묵하게 키워온 미혼모에게 너무 미안한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왔던 것이죠. 그걸 알고서 전 시부모님 두 분이 거의 기절을 하셨다가 정신 차리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웃긴 건 친자 불일치였다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남편이 거의 기절을 했죠. 미혼모가 철저하게 처연한 연기를 해온 것에 전 남편이 속아온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죽겠다고 난리를 쳤고 전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집안의 부적들을 박박 찢어버렸대요. 그리고 저를 놓친 게 아까워 미치겠다고 하시며 가슴을 치셨다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신나서 떠드는 전 시누이 또한 저는 엄청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나 봤습니다. 전 시누이의 아이는 그럼 대체 누구 아이냐고요. 그랬다가 또 엄청난 대답을 들었네요. 올케도 아는 사람이야. 그 TV에도 종종 나와. 이혼을 당한 후로 아이 친부에게 연락했어. 그랬더니 입막음 비용으로 돈을 많이 주더라.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다달이 보내라고 그랬더니 이를 악물면서도 다달이 붙이긴 하던데. 그래서 나는 아이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중이야. 아참,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거 절대 비밀이야. 친부는 누구인지 모르고 나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일 다닌다고 거짓말 해놨거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왜 하고 다니겠어요? 저하고는 상관도 없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올케 아니에요. 제가 떨떠름하게 답하고 전화를 끊은 후에 그 번호도 차단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 집안하고는 영영 인연을 끊는 것이 상책이겠더라고요.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집안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기에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